그러니까 범죄 증거 분석학 13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수업을 다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학과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주 수업도 범죄 증거 분석학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얘들아 뭐 살펴봤니? 탐문 수사와 감별 수사 그리고 각종 사진 자료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현장 수사 활동의 방법으로 광역 수사와 공조 수사 그리고 유류품 수사, 작물 수사와 알리바이 수사까지 조금 빠르게 살펴보고 이번 학기 범죄 증거 분석학 수업은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일찍 마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이 기말고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까지 이 자료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헛소리 그만하고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광역수사, 공조수사, 유류품수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작물수사, 알리바이 수사까지 빠르게 살펴보고 이번 주 수업은 마무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광역수사와 공조수사는 뭐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 사건과 종류, 그 다음에 광역수사의 효과, 공조수사의 효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수법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류품 수사 역시 개념과 목적, 뭐 효과, 수사 방법, 그리고 유류품 수사를 할 때의 차관점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강의를 찍다가 오류가 나서 다시 찍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찍히고 있는가가 되게 걱정이 돼요. 잘 찍히고 있겠죠? 이게 프로그램 오류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찍었던 강의들은 다 지금 퍽이 나가지고 다른 이 수업도 잘 찍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 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광역수사와 공조수사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사란 수사 대상의 범위를 행정 그리고 경찰 관할 중심의 범죄 발생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경찰 관서의 관할 지역까지 걸치게 하는 수사 활동을 우리는 광역수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상경찰서, 그 다음에 또 무슨 경찰서가 있죠? 뭐 해운대 경찰서가 있나? 이렇게 예를 들면 부산지방청, 경남지방청 이렇게 소속 관할, 수사 대상의 범위를 부산지방청 하나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방청, 경남지방청, 그 다음에 울산청 이렇게 여러 가지 관할 지역을 걸치게 해서 광역적인 수사 활동을 우리는 광역수사라고 한다. 그러면 공조수사는 뭘까? 공조수사는 경찰 관서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수배, 또 통보, 조회, 촉탁 또는 합동수사를 함으로써 범인의 여죄, 남은 범죄, 그리고 뭐 밝혀지지 않은 히든 크라임, 뭐 숨겨진 범죄나 작물, 그리고 범죄 경력, 또 부산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경우에 신원은 불상해. 그러면 경남지방청이나 울산청에 신원 불상자의 내용, 신원을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조회, 수배 등과 같은 어제 범인을 검거하고 구중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종합적이며 입체적인 광역 수사 제도를 바로 우리는 공조 수사 제도라고. 공조 수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조 수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적 수사, 그리고 종합적 수사, 조직 수사, 입체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즉 과학적 수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사를 공조 수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자백 강요를 제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인권 보장의 수단으로서 과학적 수사를 우리는 공조 수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경찰 관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경찰관서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점에서 다각적인 수사가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경찰관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있을 거야. 그런 특장점들을 공유함으로써 각 수사 방법의 보완적 연계 역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조직 수사 한번 살펴볼까요? 한 사건의 공조를 통해서 모든 경찰 경력, 경찰력이라고 하는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의 해결이 가능하다. 뭐를 통해서? 바로 공조수사를 통해서. 또 다른 지방경찰청이나 다른 경찰관서의 사건을 경시하는 풍조가 다소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지능팀에서 수사하는 내가 만약에 지능팀 소속 경찰 공무원이야. 그러면 우리 팀 관할의 우리 팀 담당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뭐 여청에서 무슨 이런 걸 해. 이렇게 다른 사건을 경시하는 풍조를 일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조수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수사의 대상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상 사건과 종류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광역수사의 대상 사건은 첫 번째 범죄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시, 두 개 이상의 도, 두 개 이상의 군, 면에 걸친 것은 바로 광역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죠. 또 사건 관계자가 뭐 사상구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상구 말고 뭐 김해, 또 울산 등등과 같이 사건 관계자가 수개의 시, 도, 군, 읍, 면에 걸친 사건. 또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에 범인의 연속적 범행이 수개의 시도, 군, 읍면에 걸친 것, 그리고 사건의 성질상 여러 개의 소관 부서의 협력 또는 공조를 원하는 사건. 뭐 예컨대 박사방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박사방 사건의 경우에 사이버 수사대, 또 소관 부서가 어떻게 될까요? 사이버 수사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능팀. 왜냐하면 돈을 입금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경제팀. 그 다음에 또 피해자들이 청소년들도 많았죠. 그래서 뭐 여성 청소년, 여청계, 여성 청소년계 등등과 같이 사건의 성질상, 박사방 사건의 성질상 여러 개의 소관 부서의 협력 또는 공조를 원하는 사건 역시 광역 수사의 대상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자세한 규칙은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경찰청 예규로 되어 있는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을 자세하게 참조해 보시면 되겠다. 볼까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수대로 압송. 또 대포통장 만들어서 30억 번 일당 검거, 통장 거래 금액만 3조 원. 이렇게 큰 사건이 생겨서 여러 개의 소관 부서의 협력 또는 공조를 원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바로 광역 수사의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또 대전청 광수대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대포 통장을 확인하고 있다. 광수대 광역 수사의 대상 사건인 경우에 이렇게 지방청 소속의 광역 수사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이 광역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조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공조수사는 첫 번째 평상공조와 비상공조가 있습니다. 평상공조란 평소 예견 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서 뭐 사건 수배한다든지 통보, 조회, 촉탁 등과 같은 수사 방법을 우리는 평상공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상공조는 중요한 특이사건 발생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의 공조로서
우리 배웠던 수사 긴급 배치, 그리고 수사본부 설치 운영, 또는 사법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관리 등과의 합동 수사를 우리는 특정한 사건, 즉 비상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공조라고 하면서 비상공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공조의 대상을 횡적 공조와 종적 공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횡적 공조를 먼저 살펴볼까요? 횡적 공조란 횡이 무슨 횡이야? 가로 횡이야. 동일한 부서 간, 동일한 위치에 있는 지방경찰청, 뭐 울산청, 부산청, 경남청 등과 같이 또 경찰서, 지구대 각 부서 간의 수사 공조로서 평상 공조의 방법으로 정보의 교환이나 수사 자료의 수집 및 활용, 또 수배, 통보, 촉탁 등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 관리, 유관기관, 단체, 개인과의 수사 협조를 우리는 횡적 공조라고 한다. 그럼 종적 공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종적 공조는 상하급 관서는 물론 관서 내의, 즉 사상경찰서 소속 하에 여청과 여성청소년계와 뭐 진흥팀, 또 여청계 소속의 여청계 소속이 아니라 생활안전 소속하에 뭐 지구대 등과 같이 관서 내의 상하급 부서 또는 상하급자 상호 간 상명하복의 공조를 우리는 종적 공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종류로서 자료 공조와 활동 공조 역시 존재합니다. 자료 공조란 경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사 정보를 자료화함으로써 그 시점의 모든 경찰이 자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그 자료가 영구히 남아서 다음 날의 경찰이 이를 계속 승계해 가면서 활용하도록 하는 공조 제도로 자료의 수집과 조회가 자료 공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경찰 공무원이 경찰관,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A라는 경찰관이 한 달 내내 근무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면 다음 날에 경찰이 이를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자료화함으로써 다음 날 다른 경찰관이 이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사건을 계속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조를 우리는 자료 공조라고 합니다. 또 자료 공조 말고 활동 공조란 무엇이냐면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공조 수사 활동으로서 수사 긴급 배치, 그리고 불심 검문, 미행, 잠복, 그다음에 현장 긴급 출동 등이 바로 활동 공조에 해당한다. 자, 수사 긴급 배치할 때 수사 긴급 배치 권한자가 뭐 지방청, 그다음에 경찰서 소속하의 모든 경찰 경력을 다 동원하죠. 그게 바로 활동 공조야. 형사과, 생활안전과, 지구대,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 할 것 없이 다 활동을 공조하죠. 공이 뭐야? 같이 도운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료 공조와 달리 활동 공조는 같이 활동을 하는 공조를 우리는 활동 공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공조 수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효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범인을 식별할 수가 있겠죠. 뭐 유류 물품의 인적, 물적 특정 자료에 의거해서 범인의 인상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용의자 집단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범인을 지명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공조수사를 통해서 여죄를 색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죄란 남은 범죄야. 남은 범죄. 그래서 검거 피의자의 인적, 물적 특징을 파악해서 이미 수집 보관 중인 미검 사건, 미결 사건, 미검거 사건이나 미결 사건의 유류물 또는 인적, 물적 특징과 대조해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기록을 색출하고 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추궁 또는 대지를 함으로써 여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우리 공조수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또 여제뿐만이 아니라 작물도 발견할 수가 있겠죠. 피해 통보표나 작물 숲에서 작성을 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견된 출처가 불분명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집해서 보관 중인 피해품 자료와 대조해서 작물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발견된 작물의 유통선 어떻게 유통되어 왔는지를 다시 역추적을 함으로써 작물을 발견할 수가 있겠다. 또 특정인의 범죄 경력 역시 확인 가능하겠죠. 공조수사를 통해서 십지지문으로 범죄 수사나 재판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필요한 특정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서 누범 가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습범 가중, 양형 과정에서 누범 또는 상습범 가중, 감호 처분 그리고 기타 공사 생활상의 결격 사유를 우리는 공조수사를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겠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일단 누범과 상습범은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형법에서 마지막 형벌 파트에서 배우죠. 그래서 누범과 상습범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표로 가져와 봤고요.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또 뭐 특정인의 범죄 경력 확인뿐만이 아니라 신원 불상자의 신원 확인도 우리 공조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17세 이상 우리 다 주민등록증 만들잖아. 주민등록증 만들면서 지문 찍죠. 그래서 17세 이상의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의 인적 사항과 십지 지문을 기록한 주민등록 자료를 수집 활용해서 신원 불상자나 변사체의 십지 지문을 조회함으로써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겠다. 또 마지막으로 지명 수배 또는 지명 통보자를 검거할 수 있는 효과 역시 공조수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죠.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어쨌든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과학수사나 경찰 수사 배우면 이 부분까지는 다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라대 학생들도 다 배워야 되는 내용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빨리 진행을 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진행이 되더라도 정신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법 수사는 사실 일단 개념부터 살펴보자. 동일한 수단이나 방법을 반복하여 범행하는 특성. 사람은 소매치기 방법에 있어서 가장 자기가 범행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수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수법, 즉 기술을 계속 활용해.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발생한 범죄와 기존의 범죄 수법 유형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축적한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수법 자료가 있어요. 그런 수법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범인을 특정하거나 추적하고 그 다음에 여죄를 파악하는 수사활동을 우리는 수법 수사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같이 강의 자료 업로드할 때 범죄 수법 공조 자료 관리 규칙과 범죄 수사 규칙 제 170조부터 제 181조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역수사와 공조수사를 여기까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유류품 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류품 수사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유류품과 유류물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야 하는데 유류물은 혈액, 타액, 정액, 분변 등과 같이 인체에서 유류된 것을 우리는 유류물이라고 하고 유류품은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흉기 또는 신발, 의류 등을 우리는 유류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품 수사란 범죄 현장 그리고 그 부근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흉기 또는 착의 등과 관련한 유류품에 대해서 그 출처를 추적을 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 방법이 바로 유류품 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이런 사진을 보면서 유류품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 유류물도 여기 혈흔 있죠? 혈액이나
타액, 정액, 분변 등과 같이 인체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는 유류물로 하고, 그죠? 혈흔이 남아있어. 또 여기에서 발견된 모자,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신발이나 의류 등도 유류품이라고 했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범죄자를 특정해 나가는 거야. 즉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 방법이 우리는 유류품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다. 그쵸? 그리고 또 여기에 장도리가 있었지. 범인이 남기고 간 물품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류품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 출처를 추적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 방법을 바로 유류품 수사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류품 수사의 효과,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유류품 수사를 왜 하니? 왜 하냐면 결국 범인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직접 범인의 추정 또는 특정, 유류품에 범인의 성명이 기입된 경우, 뭐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또는 성명이 아니라 지문이 남아있는 경우는 바로 직접 범인 추정이 가능하죠. 왜냐면 지문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 종생불변과 한번 형성이 되면 절대 변하지 않아. 또 만인부동,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와 마찬가지로 만인부동,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이 발견된 경우, 그 지문이 범인의 지문이라고 확정이 된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인 범인의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류품 수사를 통해서 직접 범인의 추정 또는 특정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또 유류품을 통해서 범인의 속성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속성 또는 특성. 예를 들면 뭐 담배 꽁초에 묻은 타액에서 혈액형을 파악할 수도 있겠고요. 또 유류품의 마멸 상태, 뭐 걷는, 뭐 보폭 자세에 따라서 신발 마모되는 게 다 다르죠. 그쵸? 그런 족적을 통해서 범인의 걷는 보폭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폭을 통해서 신장이라든지 그러한 범인의 속성을 추정할 수가 있다. 또 유류품의 부착물에서 범인의 직업 등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컨대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범행 현장에서 남기고 간 모자에서 상당히 많은 다른 머리카락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머리카락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머리카락 많이 발견됐어. 그러면 뭐 미용실이나 이용원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추정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럼 어쨌든 유류품의 부착물에서 범인의 직업 등 역시 추정이 가능하다. 또 먹다 남은 음식의 치아의 흔적에서 범인의 치아 특성 역시 우리 유류품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범인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범인의 행동 역시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범인이 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뭐 침을 뱉었는가, 아니면 담배를 태웠는가, 아니면 음주를 하였는가, 또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추정할 때 족적의 상황에서 범인의 침입로나 도주로를 판단할 수 있겠고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범행 상황 역시 추정이 가능합니다. 족적의 위치에서 피해품의 물색 상황,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거 중에서 안방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무언가 뒤진 흔적이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피해품의 물색 상황 확인할 수 있었죠. 그쵸? 그런 범행 상황 등의 추정 역시 유류품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류품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목이 다 쉴 것 같아서 목소리를 좀 작게 할게요. 괜찮죠? 잘 들리죠? 유류품 수사의 방법은, 일단 유류품은 범인과 범죄를 이어주는, 결부시키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쵸? 따라서 유류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사건 현장에서 그것이 과연 범인이 유류한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범인이 유류한 것이라면 이 유류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죠. 진행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범인이 아니라 사건에 처음 도착한 현장 수사관의 아이고 미안합니다. 현장 수사관 현장에 도착한 현장 수사관이 남겨놓은 물건이야. 그러면 그거를 밝히면 안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유류품 수사를 할 때에 있어서 범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서 시간을 고려한 유류품 수사 방법으로는 일단 범행 시간을 먼저 추정을 하고 범행 현장 부근의 시간을 기다리던 장소로 인정될 만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범인의 유류품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범행 시간이 예를 들어서 03시 50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03시 50분이었다라고 하면 그 범행 현장 부근에 시간을 기다리던 장소, 뭐 자동차 안이 됐든 아니면 뭐 근처 편의점이 됐든 그 범행을 기다리던 장소로 인정될 만한 곳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범인의 유류품인 경우가 많다. 또 장소를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장소를 고려한 유류품 수사 방법으로는 범행 장소 또는 부근에는 유류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건 당연한 얘기야. 그쵸? 범인의 행동을 고려한 수사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범인이 피해자에게 발견되거나 경찰관에게 추적당했을 경우에 도주 경로 부근에 소지품 또는 뭐 소지품이나 흉기 등을 유기하거나 유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도망가면서 그걸 버리는 거, 증거를 없애겠죠. 증거를 인멸하겠죠. 인멸하려는 노력이 있겠죠. 따라서 범인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도주 경로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범인의 유류품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범인이 만약에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 수사관이 유리한 것인지 몰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감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류품인지 범인의 유류품인지에 대한 확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 과수대, 과학수사, 과수대나 국립과학사연수원 등 감식시설을 이용해서 감정을 실시한 후에 유류품을 확정하고 따라서 그 유류품이 과연 범인의 유류품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정하여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유류품 수산시 차관점은 13년, 16년, 17년, 18년 승진과 임용 시험에서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뭐 유류품사 차관점은 동일성, 관련성, 기회성, 완전성을 기준으로 차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동일성을 보면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뭐 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유류 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흉기 등의 경우에는 상해 부위 합치될 것 등등 이러한 유류품과 범행과의 동일성을 차관하여서 살펴보아야 한다. 또 유류품과 범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 가장 첫 번째로 확정해야 되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유류품과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이 나와.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죠. 그죠? 또 위에 동일성 볼까요? 유류품이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5점. 또 기회성을 보면 현장과 유류품의 관계, 즉 범인이 현장에 유류의 기회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유류된 물품은 기회성, 관계가 없어. 그쵸? 또 유류의 기회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범인이 범행 시각에 근접해서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회성 역시 유류품 수사 시의 차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범행 시와 유류품의 관계는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가, 아까 관련성과 마찬가지로 유류품이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이러한 여기 승진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건 다 보기 지문에 그대로 나온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역수사와 공조수사, 그 다음에 율품수사까지 했고 작물수사와 알리바이 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수사와 알리바이 수사는 더 쉬워. 광역수사와 공조수사, 율품수사와 또 물론 쉽지만 작물수사와 알리바이 수사는 별로 다룰 내용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쌩까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수사에서는 작물수사의 의의와 종류, 그 다음에 작물수배서, 범죄수사 규칙에 다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범죄수사 규칙에 해당되어 있는 내용 제가 같이 업로드 해드릴 거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작물조회와 작물수사에 대해 살펴보고, 알리바이에서는 알리바이의 의의와 종류, 그 다음에 수사의 알리바이 수사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주 8주차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물 수사가 무엇일까? 작물이란 뭐라고 돼 있어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첫 번째,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 물품을 우리는 작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작물 수사란 재산 범죄, 절도나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해서 불법으로 가진 타인의 소유 재물을 피해품의 이동 경로, 매우 중요해요. 작물 수사에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거나 조회해서 범인을 발견하는 수사 방법을 작물 수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작물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동 경로의 파악이야. 예를 들어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경찰 공무원들 있어요.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뭐 피해 신고를 받은 뭐 도난당했다, 절도당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는 피해물품 잃어버렸다 라는 피해 신고를 받은 것들이 중고나라에 올라오는지 모니터링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범인을 특정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작물 수사라고 한다. 종류를 살펴보면 일반 작물 수사가 있고 특별 작물 수사가 있습니다. 작물이란 단어가 생략이 되었는데, 그럼 일반 작물 수사란 피의자 또는 작물을 특정하지 않고 작물 수사 대상업자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작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 바로 일반 작물 수사다. 즉 요즘에는 뭐 중고나라 이런 데서 많이 해요. 뭐 네이버 밴드나 중고를 사고 파는 당근마켓이라고도 있나요? 예, 당근마켓. 제 주변 사람들은 당근마켓을 통해서 중고품 많이 거래를 하던데, 어쨌든 그러한 피의자 또는 작물을 특정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작물을 먼저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작물을 파는 사람을 대상으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저도 샀는데요? 그럼 너 어디서 샀어? 이렇게 일반적인 수사를 일반 작물 수사라고 한다. 또 특별 작물 수사란 특정한 작물의 발견을 목적, 즉 나 자전거를 잃어버렸어. 근데 그 자전거가 2천만 원짜리야. 제 자전거 2천만 원짜리거든요. 내 실제 자전거 말고 예를 들면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이러한 자전거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한 작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특별 작물 수사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작물 수사, 작물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수사관이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죠? 첫 번째, 피해품이 맞는지, 또 두 번째, 변형과 파손은 없는지, 또 세 번째, 그 작물을 압수해야 되잖아. 근데 압수 때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압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작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것인지, 그쵸? 작물을 압수를 해야 되고, 또 소지자로부터 입수 경위를 확인해서 역추적하여야 한다. 작물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되게 재밌는 썰이 있는데, 이 썰은 되게 소개해줄 일화가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 썰은 안 하기로 하고, 되게 아쉽다. 나중에 오프라인 대면 수업하면 내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썰을 한 주 날 잡고 다 썰을 풀어줄게요. 근데 온라인 수업은 수업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작물 수사에서는 이동 경로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 소지자한테 소유권 포기를 할 수 있을까? 소유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소유권 포기는 불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작물 수배를 하는 과정에서 작물 수배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수사규칙 182조와 183조에 보면 작물 수배서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일단 작물 수배서란 경찰서장이 범죄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작물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전당포, 중고나라 등 영업주에게 해당 작물을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거나 받았을 때 즉시 경찰 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뢰하는 피해품의 통지서를 우리는 작물 수배서라고 한다. 그럼 이 작물 수배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뒤에 제가 183조를 가지고 왔어요. 살펴보면 전략 작물 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특별 중요 작물 수배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를 우리는 특별 중요 작물 수배서라고 한다. 두 번째, 중요 작물 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를 우리는 중요 작물 수배서다. 보통 작물 수배서는 이 특별 중요 작물 수배서도 아니고 중요 작물 수배서도 아닌 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통 작물 수배서라고 하고 경찰서장이 발부를 한다. 그러면 특별 중요 작물 수배서와 중요의 기준은 뭐야? 피해액이야? 피해액은 아니다. 기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해인사에서 중요한 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발부하는 작물 수배서는 외교사절 등에 관련된 사건의 피해품, 기타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의 피해품, 살인 또는 강도 등의 중요 사건에 관한 피해품, 다액 절도 또는 특이한 수법이나 상습범위로 인정되는 침입 절도 사건의 피해품, 기타 중요 또는 특이 사건의 피해품, 즉 특별 중요 작물 수배서와 중요 작물 수배서의 기준은 피해액이 아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다? 수사본부를 설치하였는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낚으려고 어떻게 문제에 내냐면 20조 원을 절도한 사건에 있어서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지문에 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부하여야 할 작물 수배서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럼 20조라고 하면은 되게 세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 중요를 택하게 되는데 기준은 피해액이 기준이 아니라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는가 또는 되지 않았는가. 자, 해인사에서 국보급 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때는 수사본부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특별 중요 작물 수배서와 중요 작물 수배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너무 빨리 나가나? 조금 쉬었다 갈까요? 조금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작물 수사 그리고 알리바이 수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서 물론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 양심에 찔리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짚고 넘어가고 오늘 수업 좀 일찍 끝낼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일단 작물 수사를 위해서는 작물을 일단 조회하여야겠죠.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은 작물로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고 그 피해자에게 발견을 의뢰하는 것을 우리는 작물 조회라고 한다. 따라서 조회를 위해서는 피해 통보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피해 통보표는 킥스라고 하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피해 통보표의 피해품, 품명, 재료 등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재료 등을 조회할 수가 있고 이 작물, 피해 통보표에 기입된 물품들은 10년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라고 우리 범죄수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물 발견 후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압수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피해 물품을 확보해야 돼. 압수에 필요한 조치, 뭐 임의 제출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임의 제출 또는 압수 영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서 압수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피해 물품을 일단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또 작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작물 발견 수사 보고서, 그리고 전당 자술서, 그다음 매입자 자술서, 그다음에 압수조서, 그다음에 관계자 진술서 등과 관련된 재반 서류를 작성을 하여야겠고요. 그럼 작물 소지자에게는 어떻게 하였는가? 이동 경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어떻게 미안합니다. 어떻게 이 작물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파악하고요. 그 경위에 따라서 용의자 또는 피의자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본범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작물을 처분하는 사람, 즉 작물을 파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아이폰을 받았어. 야 보성아, 아이폰 너 가져. 아이폰 요즘에 가장 좋은 아이폰이 뭐예요? 아이폰 11인가? 아이폰 11을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거 가져. 너 줄게. 선물이야. 난 필요가 없는 거야. 난 제 핸드폰은 듀얼이거든요. 그 그거 이거 더블 폴더야. 그럼 나는 아이폰 필요 없잖아. 그럼 나는 그걸 파는 거야. 근데 내가 뭐 이거 훔친 사람이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자에 대한 수사를 우선 진행하여야겠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알리바이 수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이란 무엇일까? 알리바이란 용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이야.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알리바이 증명해봐 그러면. 즉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혐의자, 즉 용의자를 대상으로 알리바이가 성립할 경우에 용의선에서 제외하는 거야. 너 절대 만약에 범행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라대학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나로 용의자가 특정된 거야. 그럼 나는 이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게 바로 알리바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영상을 틀면 계속 오류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일단 볼게요. 한번 보자. 안 되네. 이 영상이 뭐냐면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특정된 용의자가 알리바이를 증명함으로써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관련 뉴스 기사인데 이게 재생이 되지 않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알리바이 수사에 의란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즉 범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자 또는 용의자라고 하겠죠. 용의자를 대상으로 알리바이가 성립할 경우에 용의선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사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알리바이 수사라고 한다. 종류에는 절대적 알리바이, 상대적 알리바이, 그다음에 또 위장 알리바이, 청탁 알리바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대적 알리바이 종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알리바이 수사에서는 일단 절대적 알리바이 볼까요? 절대적 알리바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그 시각에는 혐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절대적 알리바이가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된다. 즉 신라대학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발생 추정 시각이 아침 9시야. 근데 혐의자가 정보성이야. 근데 정보성은 아침 9시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 차편 안에 있었어. 그러면 나는 절대적 알리바이가 증명된 거죠. 이게 바로 절대적 알리바이다. 그 시간에는 절대 그 장소에 있을 수 없는 거야. 좀 더 극단적인 예, 미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에 나는 한국에 있었잖아. 근데 혐의자가 나래. 그럼 절대적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건 난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내가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절대적 알리바이다. 또 상대적 알리바이란 범죄 발생 전후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전후의 시간까지 고려해서 그 시간까지는 범죄 현장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다거나 범행 후 제3의 장소에 그 시간까지는 도저히 범죄 현장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상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그럼 위장 알리바이는 뭘까? 위장 알리바이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해놓고 그 사이에 매우 빠른 시간에 범행을 감행하는 경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일부러 KTX 승무원에게 물을 쏟는 거야. 그러면 그 승무원은 내가 그 시간에 KTX에 있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울산역에 내려가지고 내가 택시를 타고 쏘는 거야. 어디로? 신라대학교로. 예를 들어 30분 안에 쐈다고 쳐보자. 그러면 승무원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저한테 물 쏟았는데요. 내 존재를 확실히 해놔. 근데 그 사이에 위장의 사전에 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경우가 우리 위장 알리바이라고 한다. 또 청탁 알리바이는 범죄의 실행 후에 자기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족, 동료, 친지 등과 관련된 지인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혹은 청탁해 놓고 자기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우리는 청탁 알리바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의 요령 한번 살펴봅시다. 알리바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첫 번째, 기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죠. 따라서 이 기억의 문제를 차관해 두고 알리바이 수사를 할 때는 기억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기회의 문제, 알리바이 증명에도 불구하고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존재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문제도 한번 차관을 두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또 시간과 장소, 범죄 현장과 피의자의 소재 장소 간의 원근, 멀고 가까운 여부와 시간의 문제 역시 알리바이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겠다. 또 수사 방법으로는 범행 일시를 일단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류 시간 확인하고 이동 시간의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알리바이를 증명하고, 알리바이가 증명되었다 할지라도 위장 알리바이나 청탁 알리바이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리바이 공작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알리바이를 파괴하기 위한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뭐 한다고 했죠? 따로 진도를 나가지는 않고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기말고사 범위, 이거 다음 주 14주차에는 우리 이번 학기 배웠던 내용 전체 한번 훑고 정리하고 이번 학기 범죄 증거 분석학 수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아셨죠? 이번 주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건강히 지내다가 그 다음 주 수업 방법 결정되면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